안녕하세요. 한국 레딧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를 하고 있는 임종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What is Cloud Native? 오픈시프트 활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준비,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은 오픈시프트를 포함을 해서 우리 기업 환경에 맞는 쿠버네티스를 구축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구성된 플랫폼을 어떤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작을 시켜야지 좀 더 잘 쓸 수 있고 우리의 비즈니스 확산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답이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의 개발 기획,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개발, 그 이후에 테스트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워터폴 프로세스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효율적인 이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럼으로써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디펜던시, 즉 종속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됐으며, 이런 배포를 할 때 서버 하나에다가 계속해서 배포를 하고 버전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포를 할 때마다 새로운 컨테이너를 띄우는 이런 배포 단위의 생성이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포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의 OS 위에 미드레이어를 설치하고 그 위에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 스택으로서 배포를 하고 컨테이너로 운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컨테이너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플랫폼이 필요하고, 이 플랫폼을 관리하기 위한 엔진, 즉 쿠버네티스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그 위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etcd,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istio, 그리고 다양한 모니터링 툴들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컨테이너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잘하던 기존의 행위, 즉 기획과 디자인, 그리고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이 과정을 컨테이너에 녹여서 어떻게 잘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DevOps,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이 DevOps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DevOps는 총 3가지의 요소가 변경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3가지 요소는 PPT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People, 즉 조직입니다. 두 번째는 Process, 우리의 환경의 거버닝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Technology, 우리 기술 환경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People에 대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개발에 대한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하고 운영 환경에 반영을 할 때 현업이 우리 개발 환경을 수정 요청을 하게 되고 개발팀이 개발을 합니다. 개발된 이 라이브러리를 운영팀에게 보내게 되는 이런 운영이관을 거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운영 환경에서 배포를 하고 사용자가 접속을 하는 이런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 과정에, 즉 개발과 이 운영 사이에서의 부딪힘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컨플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경, 즉 DevOps 환경에서는 기획, 디자인, 개발, 운영, 이 4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된 팀, 즉 스쿼드 팀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스쿼드 팀을 투피자라고 하는 요소로, 즉 두 판의 피자를 한 팀에서 모두 식사로 소화할 수 있을 정도, 즉 5명에서 10명 정도의 팀으로서 운영을 하게 되고 컨플릭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이 환경이 바로 이 조직 구성에 대한 변화이고요. 두 번째, 프로세스의 변화입니다. 우리 DevOps 환경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 거버넌스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투자를 하고 서비스를 모델링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이 과정 자체를 애자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자가 이 스쿼드 팀, 즉 이 DevOps 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실제로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런칭을 할 때 빠르게, 즉 타임 투 마켓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의 변화 예시고요. 세 번째, 테크놀로지입니다. 우리의 테크놀로지 변화를 위해서는 CI/CD를 도입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우리 개발자가 소스코드를 관리를 하고 빌드 환경에 이 라이브러리를 밀어넣고 빌드한 이후에 테스트 환경으로 보내는 이 과정을 스테이징 프로덕션까지 수동적으로 반복을 했다라면 이거를 좀 더 자동화돼서 반복된 배포, 지속적인 빌드와 배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피플과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세 가지 모두 변화를 함으로써 데브옵스 팀, 즉 데브옵스가 구현된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레드햇의 고객사 중 한 곳은 국내 은행인데요. 이 국내 은행에서는 멀티클라우드 환경으로 데브옵스 환경을 구현을 하셨습니다. 개발 환경은 국내에 있는 애저스택 환경에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시고 소스코드는 Git 기반의 환경에 소스코드 운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코드를 배포를 하실 때 CI/CD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시고 배포라는 조건을 컨테이너 환경인 오픈시프트에 배포를 해서 우리가 개발 환경을 만들게 되고요. 별다른 스테이징 환경 없이 실제로 운영 환경에 이 이미지 환경을 배포를 함으로써 개발, 스테이징, 이런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 파이프라인을 좀 더 자동화돼서 운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걸 운영을 하는 팀조차도 스쿼드 팀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스쿼드 팀을 관리하는 프로세스 조차도 이 데브옵스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변화했던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네, 이 데브옵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데브옵스는 그야말로 그냥 프로세스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변한다고 해도 그 밑에 있는 아키텍처나 테크놀로지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 MSA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MSA는 지금 현재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 MSA로 변환을 하려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했죠. 지금 보이시는 이 애니메이션은 하나의 엔드포인트에서 또 하나의 엔드포인트로 이어져가는 우리의 하나의 우리의 기능 플로우를 구현을 하는 이 회키 플로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무언가의 기능을 클릭을 했을 때 그 기능이 동작하기까지 첫 번째 엔드포인트에서 그 세컨드 라인, 서드 라인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통해서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실제 기능 실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패킷들을 관리해야 된다라고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먼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제가 수많은 엔지니어 분들과 많은 토론을 해봤을 때 그 엔지니어 분들 중 일부분은 우리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놀리스한 형태, 거대한 서버에다가 서비스를 하나의 형태로 운영을 하던 이런 형태에서 이 서비스들을 각각의 유닛으로 쪼개서 그냥 쪼개게 되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구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 환경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아닌 기존에 한 10년 전 정부터 나온 이런 그냥 분산화되어 있는 아키텍처로만 구현이 된 것입니다. 이 분산화되어 있는 아키텍처에서 수많은 프로세스들이 들어가야만 우리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구현이 됐더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엔드 투 엔드, 즉 첫 번째로 들어오는 프론트 엔드에서 백엔드까지 이어지는 모든 플로우를 관리를 해야만 하고요. 이 과정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연결을 어싱크 형태로 구현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어싱크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서비스들 간에 하나의 서비스가 무너졌을 때 전체 서비스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이런 fail, 즉 fault tolerance에 대한 컨트롤이 이루어져야만 하고요. 각각의 서비스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부숴버리는 이런 브로큰 커플링, 즉 루즈 커플링을 구현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들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인테그레이션을 구현을 해야 되고 서비스의 트레이싱을 구현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관리를 할 때도 오토메이션, 즉 스크립트가 구성이 된 환경에서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되어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 조건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어느 한 학자가 이야기한 조건인데요. 우리는 유니콘 프로젝트, 즉 이 분산 컴퓨팅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위키피디아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네, 우리의 네트워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연시간, 즉 딜레이는 0ms여야 됩니다. 또한 대역폭은 무제한이어야 하며 네트워크는 안전해야 되고요. 토폴로지는 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관리자 한 명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송에 대한 비용은 모두 무료여야 되며 단일 네트워크 환경에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조건인데, 사실 지금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많은 엔지니어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수많은 조건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굉장히 많은 우리 요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장 밑에는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에서 자동화된 빌드와 디플로이,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을 관리를 하며 우리 볼륨을 관리하는 이런 인프라 환경이 준비가 되어야 있으며, 그리고 이 인프라 환경을 운영하기 위해서 디플로이먼트, 즉 배포에 대한 관리, 서비스에 대한 디스커버리, 그리고 컨피그에 대한 관리 등등이 우리가 이미 운영 환경에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를 동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로그, 모니터링, 그리고 보안, 그리고 로드 밸런싱 등등이 구현이 되어야 되며, 실제로 서비스와 동작을 할 때도 우리 서비스 간의 프로세스인 폴트 톨런스, 서비스 시큐리티, 그리고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서킷 브레이커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구현이 되어야만 하죠.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이 어려운 내용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빅픽처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빅픽처는 스프링 클라우드와 그리고 넷플릭스 OSS를 이용한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 시스템인데요. 가장 밑에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은 클라우드 기반의 피지컬 머신, 버추얼 머신 혹은 클라우드 머신에서 동작을 시키게 먼저 준비를 해놓고요. 그 위에 서비스에다가 로직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각각 넷플릭스 OSS인 줄, 집킨, 그리고 유레카, 그리고 컴피그 서버, 그리고 히스트릭스 등등을 하나의 서버로서 동작을 시키고요. 이 중요한 요소들인 라이브러리를 우리의 서비스에 로직으로서 넣어서 우리 전체 마이크로 서비스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넷플릭스 OSS를 이용한 MSA 운영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환경인데요. 우리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의 관리가 필요했었습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그리고 수정이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식을 위해서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의 로직을 직접적으로 수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 넷플릭스 OSS는 자바 관련 언어, 즉 스프링 관련 이런 랭귀지만을 지원을 했었죠. 네,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개발자는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잡은 실제로 서비스 로직을 개발하는 시간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넷플릭스 OSS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스프링 클라우드의 관리를 요소를 넣게 되면은 각각 서비스당 프로퍼티스, 그리고 코드와 디펜던시를 개별로 관리를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했던 사례에서 우리 개발자가 실제로 서비스 로직 개발하는 시간이 5라면은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관리하는데 드는 시간이 약 5, 즉 반반이나 이런 비율이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 메쉬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 메쉬는 사이드카로 각 MSA 플로우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수행합니다.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스티오, 그리고 예거, 그리고 키알리 등등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컴포넌트는 이렇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인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관리하기 위한 요소를 이스티오로서 플랫폼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트레이싱을 위해서 예거 트레이서를 이식을 해서 각각 서비스들 간의 이런 서비스 트레이싱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에 대한 각각의 매트릭을 수집을 하고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런 화면을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전체 모든 모듈을 서비스 로직에서 직접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키알리라고 하는 하나의 콘솔에서 우리가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넣고 폴트 톨런싱을 넣고
각각의 서킷 브레이커를 구현하는 것을 GUI에서 구현을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서비스 메쉬입니다. 네, 이 서비스 메쉬를 핵심이 되는 이스티오는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네, 이스티오에서는 파드 수준에서 보안과 경로 규칙을 만들고 정책 및 트래픽 리포팅 그리고 원격 분석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로직과 분리를 하게 되어서 소스 수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소스 수정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우리는 그냥 이스티오를 적용을 하는 하나의 CLI 명령어 수행을 함으로써 무언가 디펜던시나 라이브러리를 집어넣는 형태가 필요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이 환경을 자바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건은 우리가 원래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폴리글랏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를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컨트롤 플레인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으로 구분이 되어서 이 이스티오는 서비스들을 관리를 합니다. 현재 이스티오 2.0 기준에서는 이 컨트롤 플레인이 싱글 데몬으로 동작을 해서 이스티오-D가 되는 형태가 되어서 굉장히 빨라졌는데요. 이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이 예거를 제외한 파일럿, 믹서, 시타델이라고 하는 각각 컴포넌트들이 우리 파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인보이라고 하는 사이드카에 우리가 직접 통신을 하게 되고요. 통신과 관리를 하게 되고요. 모든 구성 요소가 쿠버네티스 관리하에서 동작이 되도록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실제 사례로서 한번 제가 서킷 브레이커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이스티오 없이 스프링 클라우드와 넷플릭스 OSS만으로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를 구현을 한다면은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A, B, C에서 A와 B로 가는 형태의 서킷 브레이커, B에서 C로 가는 서킷 브레이커 형태가 있다면은 A와 B의 서킷 브레이커에 대한 로직을 심어야 됩니다. 이 로직의 길이는 아마 서비스 로직과 거의 동등한 형태의 굉장히 많은 로직이 심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코드와 함께 서비스 연결을 구현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연결에서는 우리 그냥 서비스 로직뿐만 아니라 실제로 동작을 하는 서버인 히스트릭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동작을 해서 우리 연결을 하는 형태까지도 서드 파티까지 구현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을 이스티오 그리고 서비스 메쉬 형태로 서킷 브레이커를 구현을 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서비스 로직인 A, B, C에 대한 이 서비스에서는 코드에 대한 수정이 전혀 필요 없고요. 단지 이스티오 인젝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령어 수행을 통해서 이 하나의 파드에 동작을 하는 컨테이너에다가 이런 사이드카 컨테이너를 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드카 컨테이너가 각각 서킷 브레이커에 대한 이 로직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즉 서비스의 코드와 관계없이 모든 이 플로우가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변화의 요소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스티오가 구현하는 대표적인 기능으로 서킷 브레이커뿐만 아니라 타임아웃, 그리고 리트라이,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동작을 하는 이 인그레스에 대한 유입량에 대한 조절, 그리고 보안에 대한 설정, 그리고 동적 라우팅 등에 대해서 우리 전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저희 콘솔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드의 서비스 메쉬는 하나의 키알리라고 하는 이 콘솔 화면에서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매니지드 된 이스티오 버전을 제공을 합니다. 네, 저희 레드햇을 아시는 고객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는 실제로 동작을 하는 모든 컴포넌트는 오픈소스로서 제공을 하게 되고요. 오픈소스로 제공한다는 것은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이 원래 그냥 쓰실 수 있는, 무료로 쓰실 수 있는 환경으로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레드햇이 제공을 하는 이런 서비스 형태로는 이런 오픈소스 환경을 좀 더 기업 환경에 맞게 기술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저희는 이 이스티오마저도 저희 레드햇이 기술 지원을 하는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 메쉬는 별도의 콘솔을 띄울 필요 없이 OCP 콘솔, 즉 오픈시프트 콘솔에서 직접 링크를 해서 화면을 띄울 수 있고요. 이 환경은 레이블링된 저희 HA 프록시가 모든 라우팅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의 인그레스에 저희
API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저희 레드햇에서 가지고 있는 3스케일을 연결해서 이 인그레스에 대한 모든 API를 처리를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아키텍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카프카를 이용을 해서 저희 예거에 대한 스트리밍을 지원을 하기도 하며 이 예거를 우리가 관리할 때 실제 로깅 화면을 로깅 형태를 저희 오픈시프트가 가지고 있는 일라이서치에 연결을 해서 실제 로그 관리까지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 서비스 메시에서 제공을 하는 가장 큰 기능 중 하나인 저희 예거에 대한 기능입니다. 예거에서는 각각 서비스들 간,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 통신을 할 때 이런 트래픽에 대한 저희가 드릴다운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 트래픽에서 듀레이션 체크 혹은 오류가 났을 때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트레이싱을 굉장히 쉽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키알리에서 저희가 드릴다운을 해서 얼마나 많은 듀레이션이 있었고 어떤 시간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는지, 즉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런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화면으로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원래 마이크로 서비스 관리를 할 때 별다른 서드 파티에 대한 이런 구현 필요 없이 저희 플랫폼에서 모든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희 기능으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각 서비스, 그리고 운영, 그리고 인프라 영역에서 구현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모두 오픈시프트 그리고 서비스 메시의 기능만으로 이용을 하며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저희 마지막으로의 이야기고요. 저희는 이런 서비스 메시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오픈시프트에 저희 애플리케이션 동작을 할 때 굉장히 쉬운 구현 화면으로서 우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MSA를 실제로 관리하기 위한 전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원래 기존에 과거에, 즉 매플리스 OS에 처음 나온 2014년에는 우리 애플리케이션 로직에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녹여야 했습니다. 뭐 서버 사이드 로드 밸런싱이나 뭐 서비스 레지스트레이션이나 서킷 브레이커, 디스프리트, 트레이싱 등등에 대한 로직을 심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오픈시프트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레지스트리,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서비스 디스커버리, 그리고 서버 사이드 로드 밸런싱 등등이 쉽게 구현이 됐었는데요. 이 위에 오픈시프트에 이 이스티오를 그리고 서비스 메시를 엮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영역이 이 오픈시프트와 서비스 메시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실제로 이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운영팀에서는 단순히 그냥 우리 애플리케이션 로직, 그러니까 서비스 로직만을 관리를 함으로써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으로의 이 MSA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세스, 데브옵스와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트가 준비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우리 서비스와 그리고 프로세스가 준비되었다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툴들을 우리 클라우드 환경, 컨테이너 환경에 적용을 해야겠죠. 현재 개발 환경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래 기존에 우리가 사용을 하던 로컬 데스크탑에다가 뭐 개발 환경을 설치를 하고 단위 언어로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사용자 정의된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배포를 하고 관리를 했다면은 이 환경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환경이 변화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친화적으로 우리 환경이 변화했습니다. 또한 언어도 기존에 사용을 하던 단위 언어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언어, 다양한 언어를 기반으로 우리가 배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개발 환경의 변화인데요. 근데 이 변화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이미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환경의 90% 환경이 클라우드로 이미 이전이 되었고 환경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으로 이미 3분의 2에 대한 포션이 이미 컨테이너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먼저 원래 우리가 관리를 하던 개발팀에서 관리하던 이런 컨피그레이션이나 셋업에 대한 작업이 클라우드와 컨테이너를 고려한 이런 구성 관리에 대한 변화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하던 굉장히 많은 데브 툴, 즉 뭐 레거시한 데브 툴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서버전 같은 이런 이 디벨로먼트 툴들이 우리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레드햇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픈시프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파스 요소들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웹아스 형태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런타임과 서비스, 서버리스 같은 이런 기능들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HA, 즉 오토 힐링이나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내용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전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관리를 실제 운영팀이나 개발팀에서 뭔가 신경을 쓰지 않고 저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서티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 저희 가장 큰 데브옵스 MS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기능이고요. 이런 로컬 환경을 위한 쿠버네티스 환경이 기존에는 서버 환경에 쿠버네티스가 있었다면 우리 데스크탑 환경에서 적용을 하는 미니큐브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형태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 어려움은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개발자는 단순히 서버에다가 배포를 하는 개발자는, 즉 컨테이너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개발자는 우리 로컬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 빌드를 하고 이 빌드된 라이브러리를 서버에다가 올려서 와스를 재기동하고 우리 서버 환경을 올리는 형태로 단순히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컨테이너 환경이 적용이 되게 되면서요, 우리 데스크탑 환경에서 원래 이용을 하던 디버깅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테스트들이 이 컨테이너 환경에서 동작을 하는 형태로 우리는 고려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검증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이런 환경이 컨테이너 환경을 하나의 데스크탑 환경으로 이식을 하면서 우리가 빌드와 테스트 환경을 이 컨테이너 환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이 테스트에 대한 프로세스 중 하나였고요. 이런 스테이지와 운영 환경이 개발 단계에서 수행하는 이런 테스트와 검증 방식과 동일하게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렇게 변화였습니다. 저희는 이 미니큐브, 미니시프트,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코드레디 컨테이너라고 하는 웹 IDE는 적용이 되는 환경이 리눅스, 그리고 윈도우, 맥OS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코드레디 컨테이너는 저희 크롬 환경, 즉 이런 브라우저 환경에서 띄우면은 우리 웹 ID가 뜨는 형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OS에 대한 디펜던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코드레디는 팀 조직, 그리고 우리가 개발 환경에 대한 셋업 관련해서 우리가 클라우드 IDE로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직에 대한 개발 속도를 가속하고 개발 위의 요소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제거를 하는 작업 공간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코드레디 워크스페이스는 이클리스 체에 기반해서 동작을 합니다. 이클리스 체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기존에 저희가 사용을 하던 데스크탑에다가 이클리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클리스 서버는 또 다른 서버에 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컨테이너 환경이 있죠. 컨테이너 환경이 떠 있고 이 환경에 접속을 하는 클라이언트를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로 띄워서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는 형태로서 제공을 해드린다는 건데요. 저희가 이 이클리스 체와 다른 점이라면은 단순히 기능으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 레드햇이 서포트라는 GA와 서포트가 이 서비스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화된 ID, 즉 이클리스 체와 코드레디 워크스페이스를 적용을 하면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합니다. 우리는 원래 실제로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을 때 신규 개발자가 오게 되면은 이 개발자 환경 세팅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개발자 환경 세팅은 이런 게 있겠죠. 데스크탑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ID를 설치하고 우리 서버에다가 연결을 하고, 그리고 SCM을 연결을 하고요. 실제로 빌드 배포 환경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간이 거의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가 되죠. 근데 이런 환경을 단순히 데스크탑을 주고 우리 웹브라우저를 띄우면서 이 URL을 제공해 줌으로써 모든 환경이 세팅되어 있는 IDE가 제공이 된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불이질성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개발을 많이 하셨던 엔지니어 분들은 이런 변명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PC에선 잘 되는데 왜 서버 환경에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PC에서는 잘 됐는데 제가 데모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가 잘 안 됩니다. 그 문제는 제 환경이 아니라 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걸 아닐까요? 이런 컴플릭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불일치성, 즉 뭔가 통일화되어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가치 중 하나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안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환경에서, 우리 기존 환경, 레거시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을 할 때
로컬 환경에 코드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 코드에다가 우리가 취약점을 심을 수도 있고 이 코드를 밖으로 유출을 시켜서 또 다른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이런 보안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보안성을 로컬 환경에 더 이상 코드가 없이 우리 서버 환경에 코드를 올리고 우리 전체를 관리하는 형태로서 개발을 할 수 있으며 이 전체에 대한 컨테이너화되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클라우드 IDE, 저희 코드레디 워크스페이스의 가치입니다. 이 데스크탑 환경에서 갇힌 저희가 일관성과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개발자가 얼마나 많은 영역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냐입니다. 제가 사전에 이 데브옵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데브옵스가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데브옵스는 개발자가 모든 것을 해야 하는 환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이 환경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가 운영에 대한 영역까지도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운영자가 개발에 대한 영역까지도 어느 정도 관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를 좀 더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개발자는 그 단어 그대로 개발에 집중을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환경에서는 데스크탑에다가 ID를 깔고 프로젝트 파일을 넣고 저희가 전체 코드 관리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드까지 수행을 하고 우리가 런타임 환경을 FTP나 뭐 SCP 같은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던지게 되는 환경까지 전체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었는데요. 이 클라우드 ID, 저희 코드레디 워크스페이스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개발자는 단순히 정말 ID, 미리 준비되어 있는 ID와 프로젝트 파일, 그리고 런타임과 그 뒤에는 서버 사이드에 대한 모든 세팅을 준비되어 있는 환경에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발자는 단순히 코드에 대한 커밋 푸시를 때림으로써 우리 빌드가 자동으로 수행이 되고 테스트와 배포까지도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우리가 배포가 된다라는 것을 이런 가치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개발자는 단순히 그냥 개발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데브옵스 환경의 구현이다 라는 것이 이게 되는데요. 이게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데브옵스 환경에서 개발자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것과 좀 약간 정말 어긋나는 논리일 수도 있는데요. 이 개발자가 다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가치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레디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간단한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오픈시프트 환경에 있는 이런 컨테이너 환경에 이클립스 채 서버를 띄우게 됩니다. 이 떠있는 채 서버를 각각 코드레디 워크스페이스로 각각 개발자에게 워크스페이스로 할당을 하게 되고요. 이 워크스페이스는 연결되어 있는 이 컨테이너 환경으로서 무언가를 배포를 하고 연결되어 있는 깃에서 끌어와서 웹훅 형태로 배포를 하는 이런 관리를 하게 됩니다. 즉, 이 모든 환경은 컨테이너 환경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컨테이너 환경에서 동작을 한다는 것은 컨테이너가 제공하는 HA나 스케일링에 대한 이런 요소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웹ID는 코드레디 워크스페이스가 나오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형태의 ID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 8년에서 10년 전 정도부터 이런 화면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화면이 개발자들이 익숙해지기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은 우리가 원래 익숙했던 UI, UX 환경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개발 생산성을 우리가 낼 수 없다. 라고 하는 이런 반발 때문에 그동안 적용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 클라우드 IDE 환경, 즉 코드레디 워크스페이스는 기존의 이클립스 데스크탑 IDE 환경과 굉장히 흡사한 UI, UX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들은 무언가 변화에 대한 큰 부담감 없이 이 코드레디 워크스페이스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큰 화면으로서의 하나의 구성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툴,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데브옵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단어들은 지금 현재 우리 기업 환경에서 신기술 프로젝트 혹은 차세대 프로젝트를 적용을 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각광받는 기술들,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을 할 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을 적용을 할 때 단순히 단어로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나, 무언가의 우리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사실 우리는 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신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이점을 얻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우리 컨테이너 환경이 적용이 되었을 때의 유연함과 그리고 확장성에 대한 장점을 얻을 수 있고요. 자동화로서 우리가 기존의 관리라던 어려운 관리 요소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가장 큰 장점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우리 레거시 환경에도 설치를 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설치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도 설치하는데 무언가 하나의 벤더에 종속되지 않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이점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추가가 없는 기능이 확장이 되고 각각 서비스들 간에 다운타임이 발생했을 때도 다른 서비스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인력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데브옵스를 구현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지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 현업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이런 협업을 하게 되면서 우리 환경은 좀 더 개선되는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나 기술이 무언가의 그냥 가치로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저희 레드햇과 그리고 라플레스와 함께 이런 하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새로운 환경들을 적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마 진행을 하는 동안에 설문조사가 나갔을 것 같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추첨을 통해서 100명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이 쿠폰을 드리게 되고요. 혹시나 저희 오픈시프트에 대한 견적을 문의를 하시게 되면은 신청자 10명을 추첨을 해서 베스킨라빈스 파인트를 쿠폰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게 되면은 제가 직접 이렇게 답변으로서 적용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레드햇의 솔루션 아키텍트인 임종진이었고요. 네, 앞으로 다른 모습으로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